거는 아마 아리랑 변주곡을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사람이 할 거는 침양모하고 이제 강태웅 가염산주를 이제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은 세바스찬 왕 선생님이라고 그 어디죠? 메릴랜드에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우리나라에 아주 그 사물을 이렇게 알리는데 아주 앞장서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앵콜. 산조가 50분짜리예요. 네. 쉬지 않고 50분 하는 건데 짧은 산조로다가 한 10분 이내에 하는 거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치워야지 강의 하시지. 무슨 테이블 인사들 풀어주는 뭐야? 행동? 이게 다 받으셨죠? 이게 사실 지난달에 드린 거다 같은 겁니다. 지난달에 할 걸 갖다가 다 못 끝내가지고 이번 달에. 예,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이 좋은 공연을 해주셔가지고 가시지 마시고 꼭 우리 점심 같이 하고 저기 제가 뭐 이런 우리 고전 음악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양 음악하고 서양 음악을 이렇게 비교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동양 음악의 특성이 뭐냐? 한국 음악도 이제 동양 음악에 속하지만 서양 음악에 우리가 자라면서 서양 음악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접촉도 하고 많이 들어왔고 한데 동양 음악, 한국 음악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 것을 모르고 우리가 자라면서 서양 음악에 대한 우리 귀가 서양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오히려 동양 음악을 들으면 조금 이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이게 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잘 모르고 우리 정체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가 크면서 다른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의 음악이라든가 정체성이랄까 그걸 우리 걸로 오해를 해가지고 이것이 우리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동안 덩어리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게 보이는 좀 이질적을 느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서양 음악은 웅장하고 교향악이 나오고 뭐 오케스트라 나오는데 왜 동양 음악은 그런 게 없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비교학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입장이 어떤 특정한 입장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입장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양음악은 동양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것이지 서양 음악 입장에서 동양음악을 보면은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어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거든요. 그런데 동양 음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악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라든가 우리의 가치관이라든가 우리의 우주관이 그 음악 속에 다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음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이 동양적인 사고와 동양적인 코스모로지 우주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에 아주 가냘픈 음 하나에 이 우주 전체의 소리가 다 집약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음악은 소리가 많지만
동양음악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단조로우면서도 아주 가냘프지만 그 속에 전 우주의 소리가 같이 집약해 들어간다. 이것이 이제 동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우리 미술하신 분도 계시고 저보다 우리 신인순 화가니까 화가님 더 잘 아시겠지만 동양화라든가 서양화라든가 다 이 그림도 그렇죠. 자기들이 그 서양화는 서양화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동양화는 동양화 입장에서 볼 때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서양 음악도 그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또 동양 음악은 우리 동양적인 사고라든가 우리 우주관에서 볼 때는 굉장히 그것이 아주 미묘하게 소리 하나하나가 전 우주의 소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우리 동양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좋은 공연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잠깐 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우리 윤영년 박사님이 제가 한국 가는 동안에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와가지고 3가지 질문을 나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가지고 오느라 그 명령을 제가 받고 왔는데 그 3가지 질문을 그게 뭐냐면 우리 윤 박사님이 경제학자지만 좀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국의 이 안보 문제 또 이 원전 탈출 원전은 뭡니까? 그 원자력 에너지 거기에서 나오는 것 그걸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3번째 뭐였습니까? 3번째가 박근혜에 대한 이걸 내가 여기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우선 간단하게 제가 그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봤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 한국 분들이 굉장히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그러나 안보 문제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고 또 원전 문제도 너무 급하게 우리가 그걸 파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뜻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 한국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것이 경제적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중간층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상류층이 보는 눈하고 또 중류층이 보는 눈하고 하류층이 보는 눈하고 자기들의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한국 사태에 대한 관점을 다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또 연령적으로 볼 때 연령이 많은 사람, 또 젊은 사람, 중년층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 다르다. 그런 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한국을 가고 뭐 일본도 가고 하니까 우리가 갔다 온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한국 음악을 감상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모이는 그 모임이 한국 철학회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 물론 한국 안에서는 한국 철학회가 많이 있지만 오랫동안 해왔지만 미국, 카나다, 북미주에 있는 학자들이 한국 철학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한 4년 전에 그래서 해마다 이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모이는데 올해는 어떻게 성균관대학에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 철학회가 이 미주 한국 철학회가 한국에 나가서 처음으로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대개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왔어요. 다 발표도 다 영어로 하고
지금 뭐 모든 행사가 다 영어로 진행되는데 한 가지 제가 놀랄 만한 특징이 그 전까지는 이 한국 철학이라든가 동양 철학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대개 이제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젊은 층들이 많이 그 영어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젊은 학자들이 다들 그 영어로 발표하고, 또 한국 안에 있는 뭐 한국의 유수 대학들이 그 한국 철학과라든가 동양 철학과에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젊은 층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것이 상당히 지금 제가 보고 아주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한국 사상이나 한국 철학이 영미권에서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겠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특별히 제가 저한테 특별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제가 뭘로 잡았느냐면 한국 철학의 특색이 뭐냐, In Search of Korean Identity, Korean Philosophy. Korean Philosophy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 두 가지 말이에요. Korean, 이게 what is Korean, 그다음에 what is Philosophy.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다 이게 큰 문제인데, 이런 거 특히 중요한 것이 한국적인 것. What is Korean?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가 한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한국적이라는 게 뭐냐, 이걸 참 정의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게 이제 학자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과연 한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끼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것이 한국이다, 우리의 특색을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한국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사상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근데 분명히 한국적인 것이 있어 보이는데, 한국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거 특색을 인정하지 않아요. 대개 동아시아라 그러면 같이 묶어가지고 중국, 일본, 한국을 다 그 이스트 에이전 컬처, 한 문화권으로 보기 때문에 특히 한국적이라는 특색을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힘든 입장인데, 우리 음악에도 가야금도 있고 해금도 있고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이것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아쉬운 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전번에 김수홍 박사님도 보셨지만 그 제임스 팔레라는 그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 2년 전에 이 제임스 팔레가 한국 역사가로서의 대가입니다. 하버드 그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제자인데, 이 제임스 팔레이가 그동안 키운 제자가 많습니다. 그 젊은 제자들이 지금 다들 미국이나 대개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제임스 팔레이가 1995년에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이 In Search of Korean Uniqueness, 한국의 특징을 찾는다. In Search of Korean Uniqueness.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논문을 이것이 그 전에 1994년에 하버드의 그 옌칭 인스티튜트에서 그 발표한 논문을 그 1995년에 이게 이제 논문이 이게 출판이 나왔는데, 그 하버드 저널 오브 에이지아틱 스터디스라는 그 논문의 저널 속에 발표한 논문이 그 제목이 그겁니다. In Search of Korean Uniqueness.
한국의 특색이 뭐냐? 근데 이 제임스 팔레가 히스토리언, 역사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국 역사의 전문가로서 자기가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세계 역사를 다 비교해 볼 때 한국이 그 내놓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 뭐겠습니까? 이 참 미안한 말이지만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한국이 일본도 가지지 않고 중국도 가지지 않고 다른 어떤 역사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게 있는데 노예제도. 17세기부터 18세기까지 한국의 노예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의 특색이다. 그리고 역사가로서 이제 그렇게 자기가 쭉 찾아가지고 그걸 내놓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제일 처음 내놓은 것이 Slave Society. 상당히 우리한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 역사, 한국인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 역사에 가장 권위 있는 역사가가 한국의 특징은 Slave Society. 이것이 특징이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또 이러한 역사적인 이해가 다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번에 발표한 제 논문은 여기에 대한 챌린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그 self identity, 우리가 누구냐, 한국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물을 때 두 가지로 물어요. 하나는 영어로 말하면 identification, 또 하나는 identity. 근데 흔히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혼동할 때가 많아요. identification은 어떤 객관적으로다가 한국 사람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identification. 여러분 여러분 지갑 열면은 뭡니까? ID 카드잖아. 드라이브 라이선스. 이게 바로 identification. 이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내가 누구다, 나이가 얼마다, 내 인종이 내 색깔이 뭐다, 이런 객관화할 수 있는 그걸 자기로 이것이 나요. 근데 우리 드라이브 라이선스 그 카드 하나 해놓고 이게 바로 납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는 그건 카드에 불과한 것이지 나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게 나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카드 보고 그 사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이게 당신이요. 그게 identification. 그리고 identity는,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self understanding, 내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이해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이 아이덴티티보다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어요. 한국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어떤 걸 가지고 한국을 규정짓겠느냐, 이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이에요. 아이덴티티는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덴티티는 항상 변해요. 이게 항상 다이내믹, 역동적이고 항상 자라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고정되어 있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이미 딱 픽스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아이덴티티는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어제 생각했던 나 자신하고 오늘 생각하는 나 자신하고 달라요. 나는 항상 새롭게 변하면서 자라는 것이 나예요. 우리 한국이란 한국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이제는 좀 더 다른 면에서 봐야 돼요.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역사를 겪으면서 어떤 문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봐야지 그걸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딱 끊어가지고 이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아이덴티티가 하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으로 전락해버리는 것, 축소되어버린 것은 마땅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 이건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있으면 좀 더 제가 계속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는 우리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부 사람들이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든가 역사적인 현상을 딱 집어가지고 이것이 한국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테러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파레가 그래요. 한국이 가져온 문화가 뭐가 있느냐? 다 중국 쏜 거 아니냐? 불교도 중국에서 왔고 유교도 중국에서 왔고 뭐 다 그런 건데 우리에게 무슨 특징이 문화적으로 우리가 맞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에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가져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식으로다가 발전시켰느냐 여기에 우리 정체성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으로 그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른 문화 가운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도 우리 걸 어떻게 창조하느냐 변형시켜가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사실 이 공자도 공부하고 논어도 공부하지만 물론 이거 유교 사상이 중국에서 온 건 사실이지만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변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물론 이퇴계나 율곡 같은 그런 훌륭한 학자들도 나왔고 또 정다상 같은 그런 19세기에 아주 훌륭한 학자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유교가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특징을 낳았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어가기 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연주를 하셨는데 여러분 공자가 말이죠. 공자가 인생의 삶을 표현할 때 세 가지를 표현했어요. 뭘로 하냐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와 여기 시라고 이게 내가 흑판이 없어서 쓰지 못했는데 시와 예와 악입니다. 오늘 우리 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공자가 이 세 가지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걸로 보았을까? 삶에 있어서 시가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되고 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전문의가 한 겁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그 공자는 시로서 사람이 흥분이 됩니다. 자극을 시켜줘요. 시가. 그것이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 시가 자연이나 인간의 감정을 촉발시켜주는 그런 자극제가 돼요. 시로서 우리가 감정이 바란다 이로서고 예로서 적절하게 그걸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얘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얘가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의를 지키라 그러는 바람에 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잃어버렸어요. 얘가 사실은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이 예로 변할 때 거기에 삶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너무 도덕화시킨다거나 형식화시켜버리면 그 생명이 죽어버려요. 이것이 우리 이 선조들이 잘못한 거예요. 원래 정신은 사람이 사는 그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그 삶이 아주 적절하게 몸으로, 말로, 예술로 이것이 적절한 모습을 가지고 표현될 때 그게 이해입니다. 우리가 악수를 할 때도 참 좋은 느낌을 가지고 누굴만 악수를 하면 그 참 아름답죠. 그 모습이 아름답고 느낌도 아름답고 이게 바로 이해입니다. 억지로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반가운 마음에 손을 잡아줄 때 그게 예거든요. 그게 삶 가운데 얘가 참 중요합니다. 집단이나 개인이나 그래서 삶의 느낌이 그 시가 되지만 그 느낌이 예로 변할 때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도달할 때 악이 돼요. 그게 바로 공자가 악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공자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를 했을까?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무르익어서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폭발하는 것이 악입니다. 이게 폭발해요. 이게 그것이 자연스럽게 소리로 나오는 겁니다. 인간이 감격할 때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 극치에 도달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악자 위에다가 풀조차 끼우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악이 약이 돼요. 힐링. 예, 뮤직이라는 게 우리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한 힐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음악을 듣는다는 것, 또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삶의 그 단계 아주 그런 최고의 경지입니다. 서양 철학자 가운데 여러분이 혹시 키엘케고르라는 키엘케고르는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삶의 단계 가운데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극치의 단계가 예술이다. 그 위에 신적인 단계, 종교적인 단계가 있지만 그건 신비적인 단계고 인간의 단계에서 가장 극치의 단계를 갖다가 예술로 봤어요. 공자가 악을 왜 그렇게 귀하게 봤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삶의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표현될 때 그게 바로 악입니다. 그래서 그 악 속에 시가 있고 그 악 속에 예가 있고 모든 것이 포함이 돼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게 악이다. 그래서 이 서론을 그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보시면 제가 오늘 할 거 잠깐 오늘 아까 우리 김명기 회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문에 관한 날. 소문이 뭐냐. 오늘 제가 이 소문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한 건 아닌데 아까 그 소문이 난 사람, 소문나지 않는 사람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드린 논어에 보면은 그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문이라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더라. 소문이라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실상과 허상인데 허상이 소문이에요. 근데 공자가 이걸 잘 알고 지금 오늘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번 보십시다. 이 자장이라는 자장이 공자에게 질문을 해요. 자장문 사하여 사가 위지다리 자왈하제 이소위 달자 자장 배왈 제방 필문 제가 필문 자왈 시무냐 비달랴 부달랴자 질직 이호에 차련이 관색
여의 하인 제방 필달 제가 필달 우문야자 색취인 이 행위 거지불이 제방 필문 제가 필문. 자, 이걸 하나하나 우리가 천천히 읽어봅시다. 자장이라는 사람이 물었다. 사여하. 여러분, 사가 뭡니까? 이게 선비 사자지요. 옛날 우리 조선 사회가 보면 그 계급이 있었는데 무슨 계급입니까? 사, 그 다음에 농, 그 다음에 공, 상, 그 다음에 노예입니다. 근데 노예가 3분의 1이 됐더니 놀랍죠. 우리가 17세기에 3분의 1이 노예였다. 근데 사농공상 선비가 제일 밉니다. 근데 선비가 어떤 사람이 선비냐? 책 들고 공부하는 게 선비냐? 그거 아닙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선비에 대한 그 생각을 너무 전통적으로 고루하게 생각해 왔어요. 지금 공자가 말하는 선비를 지금 한번 보십시다. 이 자장이 물어요. 도대체가 선비로서 사여하 선비로서 자장문 사하여 사가 위지 달의 선비로서 어떻게 해야지만 그 선비가 통달함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선비가 그 극치를 이루는 달인, 우리말에 달이라는 말, 그 도달해가지고 뭐 아주 이 사람은 여기에 달인이다. 우리 저 이문희 선생님은 가야금의 달인입니다. 정성화 선생님은 해금의 달인입니다. 그 달인이라는 그 뜻이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어떤 극치의 그 업적을 이루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달인 그러는데, 지금 이 자장이 물어요. 선비로서 어떻게 해야 이런 아주 통달한 것, 달인에 머무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자왈 공자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기를 다시 공자가 상당히 아주 스마트해요. 질문해요. 도대체 네가 말하는 그 통달함이 뭐냐? 응? 자왈 어제 이 소위 달자라고 하는 것이 그 달자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네가 자꾸 지금 뭐 이렇게 달을 말하고 있는데 달인 달이라는 게 그렇게 도달하는 게 무슨 뜻이냐? 나한테는 어떤 걸 달이라고 네가 말하느냐? 다시 질문을 하니까 자장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자장이 대답을 나라에서 이게 있죠. 제방, 이 방이라는 것은 나라 방자면 제방 필문, 제가 필문. 그러니까 여기 문자가 소문난 문자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말씀드렸죠. 소문이 많이 난 사람입니다. 자기 집안에서 소문이 지금 나가지고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도 필문, 그 사람 이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없을 정도로 다 유명하고, 이게 바로 자기가 생각하는 달입니다. 그 달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유명세,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 집안에서도 알려지고 나라에서 다 알려지는 사람, 그게 바로 달인 아닙니까? 이제 그 자장이 답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저 김명희 회장님 그랬죠? 소문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근데 여기 바로 지금 이 자장은 바보같이 소문난 걸 그렇게 지금 자기는 이게 바로 달인입니다 하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대답하기를 자왈 시 문야
그래,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것은 소문이란 것이지. 그게 소문난 사람을 갖다가 이제까지 네가 말한 것이지 통달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자왈시 뭐냐? 비 달랴. 달은 아니다. 시 뭐냐? 시는 긍정할 때 뭐시라고 그러고 비는 부정할 때입니다. 시 뭐냐? 그것은 소문을 말하는 것 뿐이고 비가 말한 달은 아니다. 비 달랴. 그러니까 이제 참 공자가 아주 기막힌 대답을 한 겁니다. 이제까지 네가 지금 찾고 있는 달이라는 걸 갖다가 물에서 찾으니까 이건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집에서 소문나고 국가에서 소문나고 그런 사람이 달이냐. 그런데 그건 소문이지. 소문난 사람이 달인은 아니다. 근데 지금 공자가 말하는 달인은 뭐냐? 여기 이제 그 정확하게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통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질직 이호이, 질이 바르고 호의, 의를 좋아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질자가 나오죠. 질이 뭐냐? 바탕입니다. 기본적인 바탕을 질입니다. 질이 곧다. 질이 바탕이 곧고 의를 좋아한다. 이게 달인의 지금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정의인데, 자, 한번 좀 더 깊이 살펴봅시다. 질이 직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직이란 말자가 발을 직자인데, 이 글자가 논어에 여러 번 나옵니다. 공자가 이제 여러 번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사람이 날 때부터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그런 문제가 공자 때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맹자에 와서 이제 그게 비로소 구체화되는데, 그러나 공자가 분명히 한 것은 사람은 날 때부터 뭡니까? 직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다 날 때 직을 가지고 타고난다. 고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자 나중에 인도 말하고 뭐 하지만, 얘도 말하고 하지만, 이 직은 인간의 본성이 날 때부터 직하던 고름이 아주 바르고 고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직이 인간이 날 때부터 타고난 것이다. 본성이다. 그래서 직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중에 우리가 지금은 아마 앞으로 한 2, 3개월 안에 우리가 할 건데, 그게 또 직이 나옵니다. 그 직은 상당히 중요한 직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아마 다음 12월에 제가 그걸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뭐 복수를 해야 하느냐, 용서를 해야 하느냐, 사랑을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근데 공자가 말하는 것은 너는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직입니다. 이 직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인간은 누구나가 직을 가지고 태어났고 직으로 사는 거다. 근데 이것이 어떤 유교의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도교나 불교나 기독교와 달라요. 이걸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본격적으로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그래서 여간 이 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공자가 이 직을 달한다. 사람이 어떤 경지에 도달한 그런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질이 그 마음 바탕 자체가 직 발라야 한다. 그리고 의를 좋아해야 한다. 그런데 의를 좋아하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다 정의가 있고 뭐 바른 게 있고 우리가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를 의무적으로 이게 바른 것이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싫어도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또 이걸 해야지만 상을 받습니다. 또 이걸 해야지만 천국을 갑니다. 뭐 의를 내가 왜 의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이 내가 의를 하면은 그게 대한 대가가 오는 겁니다. 또 내가 의를 할 때는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면 죽어서 천당을 갑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리워드, 자기의 주어진 어떤 무슨 결과적으로 자기가 올 어떤 이익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좋아하는 것. 우리가 정말 이 호자가 좋은 호자입니다. 좋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뭐 좋아한다고 좋아하자 그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의를 좋아할 때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자신도 모르게 그게 빠져가는 거예요. 야, 의가 좋은 거다. 이 즐거운 것이냐. 이 일을 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게 호의입니다. 결코 어떤 계명에 의해서 어떤 압박감에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이 즐기면서 이 일을 할 때 내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호의입니다. 그래 다리는 의가 이제는 어떤 의무에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의를 함으로써 의를 볼 때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 같이 야 이거 정말 좋구나. 이걸 해야지. 다른 건 내한테 손해가 오든지 누가 나를 욕하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이게 바로 호의입니다. 직하고 그러니까 질이 직한 사람은 의를 보면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달인이 가는 첫 길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찰은 이 안색 찰자라면 경찰 뭐 순찰 찰자가 뭡니까? 살펴보는 겁니다. 아주 꿰뚫어 보는 것. 찰은 말을 관찰하는 것. 말을 잘 살피는 것. 남의 말을 들었을 때 말을 읽었을 때 그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분석하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찰은입니다. 말을 찰하라. 이 찰은 동사거든요. 그래 말을 분석해가지고 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는 관입니다. 관색. 이 색자가 안색. 우리가 안색이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색을 보아라. 얼굴에 색깔을 한번 보아라. 이 관상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을 보려면 이렇게 봐가지고 아, 저 사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잠겨 있구나. 걱정이 많겠구나. 괴로움이 있겠구나. 아픔이 있겠구나. 관색을 말은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분석해서 읽어야 되고 또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는 그 얼굴을 이 관자가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직관 그러니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안색이라든가 그 사람의 몸짓이라든가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 있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그게 달인입니다. 그러니까 달인은 그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분석할 줄 알고 사람을 보면은
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관색.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이하인. 이 여자라 말은 생각, 고려한다. 고려함으로 하자는 낮은 하자지요. 사람인 자지요. 처음엔 제가 한문을 잘못 읽어가지고 자기 아래 사람을 고려해주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인을 낮은 사람을 좀 고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달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자세히 보니까 고려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이게 더 심오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고려함으로써 이 하자가 명사로 쓰는 게 아니라 동사로 낮추는 사람 또는 형용사가 되죠. 그러니까 the man who humbled him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게 하인이에요. 이게 배려함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몰라요. 근데 사람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면은 자기를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낮춰야지 상대방이 보여요. 자기가 높이 있으면 상대방이 안 보입니다. 근데 자기를 낮출 때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달인은 항상 자기를 낮춰가지고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달인이라. 진짜 이 공자가 기가 막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달인이 뭐냐? 바로 이런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이게 달인입니다. 그 다음 제방 필달 제가 필달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고 가정에서도 반드시 통달하게 된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은 뭐 스스로 누가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기 집안에서 통달에 이르고 나라에서도 통달에 이른다. 그 다음에 부문 야자 색취인 이행위. 그런데 무릇 일반적으로 볼 때 문야자 소문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소문난 사람들은 색취인 이행위 바깥으로는 색을 그러니까 안색을 색취 바깥에 자기 모습은 인의 모습을 취하지만 그 행위는 어긋나는 거다. 자기가 실제로 행위는 그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인을 취하지만 실제로 그 행위는 그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문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모임에 소문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 어떤 분이 여기에 어디에 뭐 요즘 흔히 그 무슨 뭐 평통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게 못 들어가가지고 뭐 거기에 한번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여기 부탁이 왔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들어간다. 거절했어. 소문난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런 사람. 그래서 여기에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색취인 겉으로 볼 때 그 색 자기 안색으로 볼 때는 아주 인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행위가 완전히 벗어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지 불이 자기는 마치 아무런
어쩌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탄탄한 것처럼 자기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제방 필문, 제가 필문,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도 소문나고 나라에서도 소문난 사람들이다. 이것이 이제 참 오늘 우리 모임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모임이 20년이 지났죠. 그런데 별로 그렇게 뭐 대단스럽게 우리를 자랑하는 일도 없고 또 선전하는 일도 없고 우리가 신문에 근데 신문사에서 와서 사건이 저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내보는 거지. 이번에도 정의 기자가 뭐 또 이메일에 왔어요. 이번에 그 사진도 보내오고 뭐 강연도 여약해서 보내달라고. 그쪽에서 요청 해오니까 할 수 없이 하지. 우리가 한 번도 신문사에 대고 우리 좀 내주십시오 해본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니까 다 이 달인들입니다. 우리가 소문난 문야가 아니고 문야자가 아니고 다 달인들이 모여서 이게 우리 달인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 이제 달인회로다가 모여가지고 앞으로 잘 아마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서 참 느낀 것이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서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번 예수님이 이제 길가를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는데 길가에 이렇게 이 중동 지방 그쪽에서는 무화과가 많죠. 네. 그 성경에는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에 대한 비유도 나오고. 그런데 이 무화과 참 맛있어요. 이게 열매가.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잎이 아주 무성하게 잘 이제 그래서 야 이거 무화과 나무가 기가 막히게 참 좋은 나무가 이렇게 잎이 아주 푸르게 돼서 여기에 가면 뭐가 좀 있겠구나 하고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도 화낼 줄 압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거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바깥으로 잎이 아주 무성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야, 이 나무가 뭔가 있겠구나. 이게 소문난 나무입니다. 이게 소문난, 이 달인이 못된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실망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오늘 읽은 공자의 이 말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좀 그런 게 바다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누가 뭐 알아주는 놈이 있어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도 뭐 누가 인정해 줘야지. 이제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쓸 게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이 바깥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항상 큰 문제입니다. 이 소문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이게 소문난 사람들이 실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 기만적인 면이 많아요. 사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이요, 귀부인들이 이런 게 뭐 목걸이나 뭐 좋은 반지나 이런 것들을 아주 비싼 걸 이제 선물로 받거나 또 뭐 이렇게 자기가 사거나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때 참 조심해야죠. 이 귀한 거니까 너무나 엄청난 몇 캐럿 가야 반지가 뭐 몇만 불 가는 거 이런 거 말이죠. 목걸이가 몇만 불 가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기가 참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짜는 다 모아가지고 저 은행에 세이프티 박스 거기다 캄캄한 세이프 거기다 다 넣어두고
가짜 목걸이, 가짜 반지를 딱 끼고 나거든요. 그 가짜가 더 화려스럽고 뭐 이렇게 보면 아주 요란스럽고 화려하고 그 진짜보다 더 아름다워요. 이렇게 볼 때는 이 감정을 해봐야 알지. 실제로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 이게 바로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 그런 게 참 많아요. 요즘 이렇게 요즘 뭐 소셜 미디어 무슨 매스 미디어 이런 데서 그렇게 이름을 막 날리고 세상을 뭐 다 아는 것처럼 들은 사람들이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게 진짜는 다 죽은 듯이 은행 세이프티 박스 들어가가지고 이 가짜 나와가지고 세상을 다 어지르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 공자가 2,500년 전에 이렇게 이런 말을 왜 이 소문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자당이라는 사람도 아주 상식적으로 의뢰의 소문이 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달인입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해요. 지금 우리도 그렇게 근데 그 사람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뭐 중요한 아니겠지 뭐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근데 이런 그 소문에 우리가 기만되지 말고 정말 그 질이 바른 사람, 의의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 여기에 달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 우리 이걸 한번 잘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우리가 무슨 토의를 하시는 한 10분 동안 얘기를 하고 우리 12시에 제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장하실 텐데 너무 이렇게 참지 말고 우리 먹는 건 항상 잘 챙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음악 얘기도 하셨지만 하여튼 아름다움이든가 하여튼 뭔가 그거를 거기에 사는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봐야 그게 이제 바로 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 자장 같은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은 그 소문난 사람 그 겉으로만 뻔질나게 뭘 하는 것 같은데 속은 텅 빈 사람 이것이 특히 많은 사회가 있고 소위 선진국이라는 데서 그래도 그 세이프티 박스 같은 그런 데 사회 전체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본다 그랬을 적에 중국 문화 혹은 한국 문화에서 공자님 같은 사상이 있었다는 것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민도가 낮은 사회에서는 공자님 같은 사람이 10명 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예. 공자님이 한 사람만 있어도 민도가 올라가면 자연히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모든 현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이광수 그 춘원 그 얘기도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친일파라고 몰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익이 난다는 거냐. 이 사람이 한 일 같은 거 훌륭한 생각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는 처음부터 겉으로 볼 생각도 안 하고 한마디로 나쁜 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서 살면서 그거를 무언가를 본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그럴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더 엉터리가 되는 그런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성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살려나가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도 2500년 전에 공자가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또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물론 동아시아 전체가 다 따라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엘리트 그룹들이 그런 정신으로 살아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뭐 조선조에도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 중에도 그래도 그런 정신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걸 그냥 이렇게 그 중요한 말을 그냥 두고 이래 세이프티 바스 그냥 두고 나가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부활시켜야 돼요. 오늘 우리 현실에 맞게끔 다시금 해석하고 그걸 갖다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보석이 있더라도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빛나게 만들어주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예, 제가 교수님한테 엉뚱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점점 제가 공자를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보니까 공자는 탁월한 사회과학자인 것 같아요. 정치학자, 사회과학자. 그래. 왜냐하면 공자가 한 말이 나라에 말이 서지 않으면, 명이 서지 않으면 사회가 안 된다잖아요. 예. 근데 그 말을 하예크가 그걸 픽업해가지고 그것은 책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 여기 진 박사가 이제 이 문제를 그 사회의 그 트러스트 이제 이거하고 관계하시는데 이제 공자가 이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와 또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서 왜 한국 사회에 트러스트가 이렇게 그래서 일본하고 제가 가끔 일본과 비교를 보면 한국에 그러니까 프로드 그러니까 사기 위증 그리고 거짓말 하는 것 이 범죄가 일본하고 비교하면 인구를 비교하면 어떤 거는 10배, 어떤 건 50배, 어떤 건 100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위증죄, 무고죄, 위증죄, 그 다음에 사기죄 이 세 가지인데 이런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이게 리퍼블릭 오브 저기 거짓말 공화국 같이 그렇게 들리는데 근데 그게 참 중요한 문제인 게요. 우리가 이번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아서 제가 안 하지만은 제가 하면 박근혜 탄핵 문제라든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것도 이게 전부 거짓말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어떻게 해결하는 이게 한국이 가지고 큰 문제인데 이 문제를 이완소가 1920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제 때 아닙니까, 그죠? 일제 때 뭐냐면 이 조선의 문제는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속이고 하는데 이 거짓말이 이 만국의 병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완수가. 근데 지금은 이제 70년이 지나 70년, 1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도 아직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일본이 그렇게 이런 이 사기죄, 위정죄, 무고죄가 지른 데에 비해서 이 한국 왜 이게 맞느냐? 그 우리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그 원인을 찾아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한국에 뭔가 모르지만 이 권위라는 거, 권위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에서 최근에 이제 일어나는 걸 보면 권위라는 것은 나쁜 것이다. 예를 뭐 권위적인 대통령으로 뭐 이승만도 권위적인 대통령으로 박정희도 권위적인 대통령을 하는데 권위적인 나쁜 것이 아닌데 권위라는 게 사회에 권위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좋은 권위를 찾아가지고 세우고 나쁜 권위를 갖다가 이렇게 엘리미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권위로 표현하고 이 권위를 갖다가 없앤다는 그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다들 심각한 얘기 하시는데 제가 저기 미술한 사람으로서 예전에 김원영 박사라고 저기 박물관 이대 박물관장을 하셨던 분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의 유니크한 아트에는 뭐가 있느냐 그분이 연구하신 게 많이 우리나라는 도자기잖아요. 예. 도자기를 여자에 비했어요. 그래갖고 중국 도자기는 인다오절 이렇게 권위가 있고 완전히 완벽하고 이런 거고
일본 거는 게이샤 같이 화려하고 이런 거고 여자를 비하면 우리나라 거는 뭐하냐 뭔지는 모르지만은 따뜻하고 우리 어머니 같은 그런 예. 거를 썼어요. 그게 조그만 한국의 미술의 산에 대학교 다닐 때 읽었던 게 지금 생각나서 한 거고. 아주 좋은, 예. 예. 또 하나 야나기 유정열 그분도 미네라고 그래갖고 일본 그 작가가 한국 미술에 대해서 그 미를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